아니야, 여기 중간에 러시아 때 들어와. 이 개근상 할 사람이 없네. 왜요? 그러니까 알아. 알아. 개근상은 개근한 사람만 주는 거죠? 네. 예. 개기는 사람한테 줍니다. 재미없어. 오늘 7번째 강의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하고 하면서 사실은 그 전에 관련된 글도 많이 써놓고 했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시 공부하는 계기가 됐고요.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오늘이 7번째 강의 4.19와 혁신정당운동, 4.19 그리고 혁신정당운동의 정당까지입니다. 이거 누구 건지 모르는데 내가 밟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뭘 살펴봤나를 제가 매번 강의 시작할 때 이제 쭉 한번 저희가 한번 복습 겸 내지 기억을 상기할 겸해서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정당은 통일사회당으로 모이고 여기 전선, 통일운동을 이룰 수 있는 각종 대중운동이나 대중들이 모인 연합협에서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초기에는 민자통이다. 입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6.25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최초로 어쨌든 모인 거예요. 좀 불구죽죽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지향은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남북 간에 총질하지 말자. 이게 그때 당시에는 물론 우리가 그 나중에 80년대 운동사를 보면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가면 너무 통일만 외치는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도 많이 하는데 이 시대에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혁명적인 구호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5.16 쿠데타, 박정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모든 게 다 불법화됩니다. 모든 게 강제해 산다고 다 불법화돼요. 그래 지하로 잠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치적 암흑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이 1년에 한 1년 정도의 기간이죠. 60년 4월 19일, 61년 5월 16일까지 이 민주혁명이 사실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그 이후에 굉장히 힘든 정치적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암흑기의 진보 정치.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 친구 어머님. 저 지당 공동대표인 이동주 사장의 어머님. 인혁당 사형 선고 나고 나서 그 가족들이 울부짖는 모습이죠. 제가 어렵게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독재의 진보정당 운동 또는 진보정치는 끊임없이 저항해 왔습니다. 그런데 5.16 쿠데타 이후 합법적인 사회도 모두 정지되고 다 불법화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보정당 운동은 비밀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제 대표적인 박정희 유신 정권에서 소위 당 또는 당 성격을 가진 사건으로 드러난 것들을 말씀드리면 1964년도에 이민혁명당 인혁당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 사실은 근데 제가 여쭤봤는데 당을 만들 생각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당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는데 쟤네들이 당이라고 했다 이런 증언도 있고 사실은 지하당을 지향했다. 그러니까 다들 이게 엇갈려요. 1964년 8월에 인혁당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 통일혁당 사건이 생기는데 그 유명한 신영국 선생님께서 이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감옥으로 그 사색을 쓰게 되시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공부와 사색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신영국 선생님 역사 철학자이신데 어쨌든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신영국 선생님도 이때 연루가 됩니다. 그 김종태라고 하는 분은 당시 발표된 바에 따른 통역당 서울시당 위원장 그리고 총책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그 조카인 김진락 그 이제 서울에서 학사주점이랑 주점 사장이에요. 주점 사장이었는데 이 김종태라는 분은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1946년도 10월 항쟁이라고 있어요. 대구에서 시작된 당시에 이제 미 군정에 저항해서 이제 대중들의 투쟁이 존재했는데 이때 수배를 받고 도망가게 됩니다. 다들 북한 갔다가 6.25 때 내려왔다가 아마 어딘가에서 암약했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요.
태백산맥 같은 거 읽어보시면 태백산맥 소설 읽어보신 분은 10권에 보면은 김범우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투쟁한다고 이렇게 갖고 다시 그 마을로 이제 동네 벌교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일종의 이분도 그랬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 통역당과 관련돼서는 북에서 만들었다라는 썰이 있고요. 아니다라는 썰이 있어요. 근데 북에서 만들었다는 썰은 김종태 씨가 김종태는 1968년도에 69, 1년 만에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형도 금방 당했어요. 한 방에. 그러니까 나중에 북에 가면은 그 인민열사릉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 없는 분들은 가묘를 설치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이현상, 빨치산 대장 뭐 이현상 선생 같은 경우도 가면에 가묘가 설치된데 이 김종태 선생도 북혁명열사릉에 가묘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의 우파들은 이건 북에서 만든 거다 라고 하고 신영복 선생님은 자기는 몰랐다. 근데 독재 항거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던 사실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계시고요. 이거는 이제 아직도 뭐 제대로 밝혀질 만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1974년도에 10년 만에 인혁당 재건 사건을 만듭니다. 얘네들의 그림표에 따르면요. 옛날에 인민혁명당이라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사건, 이 사람들이 사건 통해서 싹이 없어지거든요. 여기 살아남은 사람들이 인혁당을 다시 재건하려고 재건위를 만들고 그 밑에 여러분들 들어보면 김근태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해서 만든 민청학년이라고 있어요. 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연루됐죠. 김근태 뭐 의원, 뭐 옛날 때면 이철, 그다음에 유인태 뭐 이런 분들이 다 이때 당시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다 받잖아요. 이 민청학년 사건의 배후다. 얘는 지하당이고 여기가 배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조직 사건을 갖다가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나중에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 확정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사형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재심의 기회도 없이 사형을 시켜버려서 국제사법 그러니까 사법 암흑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1979년도에는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이름은 뭐 굉장히 신랄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혁당 재건이 잡힌 때 안 잡힌 분 김세원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안 잡힌 양반이 또 옛날에 그 혁신운동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유신독재 저항하자라고 해서 이재문 선생 뭐 이런 분들한테 불러 모읍니다. 여기 이제 연루돼서 감옥에 오래 산 분이 시인 김남주, 영화배우 김남주. 구글에서 김남주를 치면 전화 여러분들이 기하는 그 여자 배우가 나오는데 시인 김남주를 쳐야 이 김남주 선생이 나옵니다. 이분 이제 연루가 되셨죠. 이 사람들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건에 홍세화 선생도 연루되는데 홍세화 선생은 다행히 파리에 그때 가 있어 거기서 망명을 해버리죠. 홍세화 선생의 증언에나 김남주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모임을 만들었고 한 투쟁은 뭐냐? 삐라를 부르생했어요. 박정희는 물러가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단순한 옛날 삐라를 갖다가 홍세화 선생님 증언에 따르면 그 잠바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주머니에다 이걸 넣고 솔솔 뿌리면서 이렇게 갖고 서울 시내를 걸어 다녔다 이런 나는 파리 택시 운전사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양반들은 뭔가를 갖다가 당의 이름에 전선의 이름을 내고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려고 만들었는데 그 후대 학자들에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하에서 뭔가 정치적 세력화를 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적 활동을 하려고 했다. 이런 어떤 평가를 있습니다. 또 한 축은 이런 것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 축은 이제 반독재 제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급진적 종교 인사 한석헌 선생이나 뭐 함세웅 신부님이나 여러분들 박형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진보적 민족주의자 장준하 선생 같은 양반들이 모여서 소위 제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비공개 비밀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관리해서 다 잡혀 죽은 사람들이고요. 이 양반들도 감옥은 갔는데 이 사람은 반공개 활동을 했었던, 반은 공개적인 활동을 했었던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는 김대중 그 당시 야권 대통령 후보였죠. 그러다가 박정희한테 지고 나서 유신헌법이 그 발의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일본으로 망명을 가잖아요. 이들과 연계를 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반독재 제야운동 울타리 안에서 뭐가 성장하고 있었냐? 사실은 노동운동, 학생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사의 진보운동의 뿌리들이 사실은 이때부터 성장하고 있었다. 이 암흑기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고 엄청나게 많은 투쟁이 있었고 거기서 노동운동, 학생운동이 성장했고 특히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끊어졌던 그 한국사의 노동운동이라는 게 새롭게 시작되죠. 한국전쟁 이후에는 대한노총이라고 완전히 지금 한국노총의 전신인데 어용 노조가 완전히 사실은 강하게 진을 치고 있었고 민주노조라는 걸 갖다가 상상도 못한 상태에서 1970년도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에 새롭게 노동계급 운동이 새롭게 재출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 보면요, 기억해야 될 사람들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거에서 이분이 이제 사법사례를 당한 인혁당 재건의 8인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제 친구 아버지입니다. 이수경님. 제 친구는 이 선생님의 둘째 아들이고 5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을 못해요. 근데 평생을 그 간첩의 자식으로 사실은 커왔던 친구고요. 아버지는 닮았네요. 네, 아버지 닮았어요. 아버지는 비슷해요. 어쨌든 이 8분의 열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통일혁명당의 주역이라고 했던 김종태, 한국에 사형당하고 나서 북한에 이제 혁명열성에 감효가 설득된 김종태 선생님. 그리고 이 김병권 선생은요, 민치왕년 사형수 출신인데 굉장히 좀 스토리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민청년 사건으로 잡혀가고 검사가 사형을 구형할 때 영광입니다라고. 저에게 사형을 구형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제가 이 땅을 위해서 제가 바칠 게 별로 없는데 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검사한테 되레 큰절을 감동적이죠. 근데 그 이후에 나와서 10년 살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제야운동을 하죠. 청년운동을 하고요. 1987년도 이따 배우겠지만 구로구청 그 부정투표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그 옥상에서 그 부정투표함을 껴안고 있다가 잡혀가셨고요. 결국에는 그 옥고 과정에서 암으로 이제 8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분의 부인이 이 젊은 나이 이분이고 이분의 부인 박문숙 여사가 끊임없이 그 이후에도 제야운동, 교육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60 좀 넘으셔 돌아가셔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 계시는 그 모란공원 가잖아요. 그러면 쭉 돌아보면 이분이 이제 합장된 묘가 있어요. 김병권 선생하고 박문숙 선생이 둘이 이제 죽어서 이제 만난 거지 30년 만에. 근데 보면 마음이 뭉클한 게 어떤 장면이 있냐면 젊을 때 남편의 모습이 있고 할머니가 돼서의 그 부인의 모습이 같이 사진으로 이렇게 있어요. 같이 합장된 묘에. 마음이 되게 사실은 안 좋더라고. 어떻게 이분들이 사셨는지를 기억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들이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박정희 18년 왔다 쉽게 얘기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과정에서 죽어갔던 거죠. 남민전 전사, 우리는 김남주 선생을 시인 김남주라고 하는데 이 김남주 선생은 끊임없이 자기는 전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반독재 운동을 하고 전라남도 광주 그 영광 한평 쪽에서 농민운동도 누구랑 황석영 선생하고 농민운동하고 하시다가 난민전이라는 조직에 연루돼서 가십니다. 15년을 선고받죠. 근데 이분이 시인으로 유명한 거는 원래 시를 써서 등단하신 분이 아니라 감옥에서 우육각에다가 못으로 시를 써서 밖으로 이제 보냅니다. 내보냅니다. 그게 1994년도에 첫 번째 진홍곡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간이 되죠. 그런데 이제 수많은 시집들이 있고 대표적인 여러분 저기 그
그 촛불 집회 때는 함께 가자 우리 길을 이 노래 네. 기억하세요? 함께 가자 우리 길을 투쟁 속의 동지 모아 이분의 시. 근데 10년 만에 그 1990년도에 나오셨는데 국제 팬클럽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이 사람 빨리 끄집어내라 하고 난리가 나고 막 항의 소환을 보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오셔서 나중에 2년 만에 최장암으로 마음이 아프죠. 저는 이 김남주 시인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자 우리 반장님 읽어보세요. 전사라고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전사라고 칭했던 시인데요. 쭉 읽어보세요. 김남주의 전사일. 일상생활에서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름 빛내지 않았고 모양 꾸며 얼굴 내밀지도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는 시간 엄수가 규율 엄수의 초보임을 알고 1분 1초를 어기지 않았다. 그리고 동지 이야기를 제 몸같이 하면서도 비판과 자기 비판은 철두철미했으며 결코 비판의 무기를 동지 공격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조직 생활에서 그는 사생활을 희생시켰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기꺼이 해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먼저 질서와 체계를 세워 침착기만하게 처리해 나갔으며 꿈속에서도 모두의 비리를 위해 투사적 검토로 전략과 전술을 걱정했다. 이었고 공격일 때는 와 진격의 나팔소리 더 높아지고 그가 무장하고 일어서면 바위로 험한 산과 같았다. 적을 향한 정오의 화살은 독수리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을 닮았다. 그리고 하나의 전투가 끝나면 또 다른 전투의 준비에 착수했으며 그때마다 그는 혁명가로서 자기 자신을 잊은 적이 없었다. 이제 김남주 시인이 감옥 안에서 써서 밖으로 내보낸 시인데요.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시로 이제 표현한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계셨다라는 걸 갖다가 한번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보정당 또는 진보정치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은 끊임없이 진행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옛날에 학생운동 했던 조직 이름이 대장정입니다. 80년 광주, 이게 이제 80년 광주의 사진이죠. 금남로에 있는 도청 앞에 금남로에서 이렇게 갖고 모여서 실제 우리가 파리 꾸민 배울 때 이 얘기를 제가 했었죠. 기억나시죠? 예. 파리 꾸민 당시에도 철두철미하게 민중자치에 입각해서 범죄도 나지 않고 스스로가 식량도 나누고 생산도 진행했듯이 광주 이 자체도 그랬었다라는 거죠. 전두환도 독재정권의 진보정당 건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80년 광주 이게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는 약간 좀 관제 진보정당 비슷한 맛이 좀 나긴 했었죠. 1980년대 민주사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1985년대 사회민주당이 창당됩니다. 여기 사회민주당의 당수가 누구다? 김한길 씨 아버지 김철 씨 사회당의 당수였고요. 신정사회당이라는 그룹도 있고 이런 한국사회당 그룹들이 사회민주로 통합을 했지만 사실 85년도 선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때 85년도 선거 때 뭔 바람에 불었냐면요. 다시 김대중, 김영삼의 민주협이 만든 그 신한민주당이라는 걸 갖다 다시 만들어 나와갖고 그때 관제 야당이라고 비판받던 민주당, 민한당을 갖다가 꺾어버리죠. 그게 이제 85년도 선거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흐름들은 존재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더한 거는 바닥에서 또 다시 시작한 노동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꿈틀댔던 학생운동이었다. 80년도. 그래서 1985년도 구로동행 사업 그 힘으로 서울노동운동이라는 손노래를 만듭니다. 손노래는 대장 누구? 대장이 누군지 아세요? 수괴, 심상정. 그리고 뒷배 김문수. 심상정의 지도선이었죠. 그리고 유시민. 다 이 손노련 그룹. 사실은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 지역 구로동행 파업을 중심으로 했고 아래로부터 노동운동 세력들이 점차 자리를 잡아나갔고 80년대 초반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현장에 투신을 하잖아요. 대학을 그만두고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어쨌든 그 노동 현장 공장으로 이제 이 시초가 되는 거고요.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었습니다. 이 6월 민주항쟁 한복판에서 소위 얘기하는 인천민주노동자연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인민노래연맹 대장 누구? 노회찬은 그때 그 랭킹 2쯤 2나 3죠. 실제 대장 주대원. 지금 이 아저씨 좀 많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어쨌든 이랬다. 주역이었다. 여기 황강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옛날 분들은 80년대 들어가 역사의 일침이라고 정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황강우라는 분이 쓰신 겁니다. 그리고 7, 8, 9 노동자 투쟁 각 엄청난 단위에서 이제 민주노조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 6월 항쟁 이후에 벌어집니다. 이때 현대 중공업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외쳤던 그거 뭔지 아십니까? 네? 그렇지. 두 발자유화. 두 발자요. 다 나이 먹은 어른을 발가락으로 밀어버렸어. 공장에 들어올 때 머리 길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밥 먹을 시간 30분을 달라. 이런 게 이제 그때는 요구안이었다는 거죠. 지금이야 달고 뭐 1시간 동안 밥 먹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때 30분이나 밥 먹을 시간 제대로 달라. 이런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요구안이 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기 시작하는 해죠.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사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다 합쳐봤자 노조 조직률 1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거고요. 반독재 학생 운동도 이때 있었겠죠. 85년대 선민투라고 하는 아마 그 옛날 분들은 저기 이상하게 나쁜 놈들로 아마 그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민족통일, 민주정치, 민중예방 투쟁위원회. 그 이외에 자민투하고 민민투가 나뉘는데 이 자민투는 NL 반미 자주화를 주장했던 NL. 여기는 민민투는 민족민주투쟁을 주장했던 CA.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닌데 배웠죠 지난번에? 네. 양경명 선생님한테 배웠죠? 이때부터 사실은 이 그룹이 이제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7년도 6학년 과정에서 전대협이 결성되죠. 그러니까 80년부터 87년 사이를 보면 어쨌든 진보정당을 거슬리는 흐름이 있었지만 실제는 이 독재하에서도 이 노동운동이 준비가 되고 있었고 학생운동이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87년 6월 항쟁을 이끌어올 수 있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80년 대통령 선거가 왔습니다. 이때 이제 누가 나오죠 대통령으로? 보통 사람. 노태우. 그렇죠. 노태우, 김영삼.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영삼. 김정필. 예? 김정필. 이때 김정필 나오나? 네, 나오죠. 김정필이니까 1로 3긴 1로 3. 김정필 나오고 백교환. 이런 아저씨도 나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87년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 대해 최고로 많이 그 공감을 받고 그 많은 사람이 외쳤던 결국에는 그 직선제 정치였거든요. 민주정치 직선제 정치였거든요. 그런데 직선제를 결국에는 쟁취했어요. 직선제를 치는 최초의 선거였어요. 모두 다 이 군사독재 정권을 선거로 해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이 둘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때 당시 민중운동 진영은 크게 세 가지 진보 진영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비판적 지지로 비지파. 비판적으로 누구를 지지하냐? 후보 단일화하자. 후단파라는데 후단파는 실제 누구를 지지하는 건 줄 아세요? 김영삼. 왜? 지지율의 폭이 넓었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평가 쓸 때 이 사람이 2등하고 이 사람이 3등이에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라는 거는 당선 가능한 사람으로 둘 중에 하나로 하자. 근데 이 사람은 워낙 그때부터 빨갱이라는 소리 많이 듣고 하니까 이 사람으로 가야 된다. 이게 사실 후단파라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독자 후보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저의 뿌리인 사람인데 아니다. 얘네 둘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실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낡은 사람들이고 낡은 정치 세력이다. 새롭게 등장했다. 이게 이제 백기환 아저씨. 저한테는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는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갖고 연설을 하셨는데 그때 60밖에 안 됐어요. 어쨌든 굉장히 잘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독자적인 그 진보 독자 세력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한 발짝 전진을 위해서 10발짝 후퇴할 수는 있어도 민중은 사퇴라는 건 없어. 민중은 장강이고 큰 강이고 보수 야당은 결국에 색강일 뿐이다. 민중은 장강으로 굽이치는 거고 굽이치다가 다윗돌이 부딪히기도 하고 굴절해서 절대 패배는 없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시죠. 이 얘기를 갖다가 나중에 권영길 대표도 비슷하게 이제 써먹습니다. 권영길 대표가 92년도에 이제 97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나오고 2002년도에 나오는데 2002년도에 특히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뭐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걸로 히트를 칠 때 노무현 지지하고 사퇴 왜 안 하냐라고 계속 할 때 저기와 우리는 장강이 흐르고 있다. 노무현과 이회창 사이에 셋강이 흐르고 있지만 노무현과 나 사이에는 큰 강, 장강이 흐르고 있다.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따온 얘기죠. 셋강과 장강이라는 표현은 이 백기환 등의 말을 따온 얘기고요. 결국 실패를 합니다. 사실은 사실은 어떤 게 역사적으로 지금 맞았다라고 쉽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입장에 동일한 생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사실은 지금 현재에서는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다만 그 87년 민중들의 힘이 모여져서 진출해서 민주화를 일으키는 열망으로 직선제를 쟁취했으나 그 결과는 사실은 좋지 못했다. 그래서 군사 독재가 결국에는 5년 더 연장된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87년 이후에 좋다 이제 다시 한번 그 민중들의 독자적인 세력화를 해야겠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저희는 비판적 지지라고 하는 건 내지는 뭐 상대적 진보 아니냐라는 이런 개념 때문에 사실 가장 힘든 게 우리 정의당이나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비판적 지지라는 거는 목표가 뭘까요, 결국에는? 통일? 어? 통일? 아니죠. 비판적 지지를 통일이 되면 좋대. 그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상대적. 앞에 상대적인 거죠. 쟤보다는 얘가 나니까 또는 쟤되는 꼴을 못 보니까 밀자라는 거예요. 되면 될 사람을 밀자. 이게 사실은 상당히 지금까지 현재도 정의당이 크는데 발목을 저희는 잡히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 논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정부를 계속 밀어온다 칩시다. 우리는 밀어왔죠. 아까 했던 DJ도 밀어왔고 노무현 대통령도 밀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밀고 이렇게 밀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니 이때 과연 민주주의는 좀 더 발전했다라고 하지만 실제 노동자든 농민이든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으로 변화를 갖다 이끌어내거나 과연 그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사실 있는 거죠.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럼 계속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 조금 더 좋은 놈을 밀 거면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되니? 최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우리가 막 얘기했습니다. 일단 다음번에 저놈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하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논리가 사실은 87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논리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때 DJ를 찍은 분도 있고 이때 노무현 대통령을 찍은 분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없어요. 저는 여기를 찍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 논리 자체는 뭐 이해할 수 있다 그래. 힘든 상황이니까. 하지만 이것이 1987년도부터 하면 이제 몇 년 지난 거죠? 40년? 40년. 그죠? 40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논리라면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30년인가요? 아니 87년부터 30년인가? 30년 동안 이게 계속 소위 얘기하는 민주화 이후에 30년 동안 계속 이 논리가 사실은 우리를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라도 이 진영이 힘을 갖고 있고 중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 사실은 우리가 이 얘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공부하셨나요? 칠레, 프랑스, 독일에 뭘 공부했나요? 인민전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이 인민전선을 공부할 때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게 있죠. 좋다. 파시즘에 맞서서 나쁜 놈에 맞서서 단일한 대우를 꾸리자. 이 동의한다. 꾸리는데 누가 중심이냐라는 거예요. 이 칠레에 결국 나중에 그 아이엔드를 갖다가 무너뜨리는데 힘을 갖지 못한 칠레 중도 우파들 있었고 프랑스도 존재했었고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인민전선은 결국에는 우리 소위 민중 진영이라고 표현되든 좌파라고 표현되든 이런 사람들의 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얘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힘을 가져야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되지 힘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야기가 안 된다. 필요할 때는 우리한테 표 달라고 단일화하자라고 앵벌이 하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쌩까지 이걸 갖다 30년 동안 봐왔잖아요. 이게 사실은 현재에 있어서 우리의 딜레마인데 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정을 봅시다. 이제 3년도 이제 대통령 선거 또 있어요.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는 뭐 나갈 생각을 강력하게 갖고 있어요. 끝장을 한번 보겠다. 근데 저쪽에 이제 뭐 세훈이도 들어가고 준표도 들어가고 황교안이 들어가고 있어. 근데 걔네들이 이제 민주당이 잘 못하고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문재인 그 정부에 대한 그 지지율도 떨어지잖아요. 위험해. 지금 까딱까딱해. 내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에서 3년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들이 내놓은 뭐 누가 있지? 상품 임종석이 될지 아니면 뭐 저기 이낙연이 될지 뭐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누가 나와 좀 힘들거든. 그럼 뭐라고 하겠어 우리한테? 또 앵벌이 하겠지. 같이 하는데 네가 좀 먼저 물러나 주면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거잖아요. 거꾸로 네가 우리한테 물러나 주면 안 되겠니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 힘이 있어야. 그래서 사실은 이 민중 독자 노선이라는 게 그리고 스페인의 인민전선처럼 실제 인민전선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좌파가 주도권을 줄 수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다. 민중 진영이 힘이 있어야 된다. 칠레 아일랜드 정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중도 우파 진영을 갖다 땡겨 와가지고 우리를 지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일랜드 정부 같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거다.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바탕이 돼야 될 거잖아. 이건. 자 여기서도 87년 이후에 92년도까지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983년도에 민중회당이라는 당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80년도 이후에 처음 이렇게 뭐 당을 갖다가 만드는 위원장 정태윤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로 갈게요? 김영삼 정부가 다 신흥국도로 갑니다. 대신해서가 이제 시작됩니다. 한겨레민주당 예춘호 조순영 진정당이라 만드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1990년도에 전국노동조합협의회라고 하는 전노협이라고 하는 노동진영의 최초의 전국단위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11월 달에 민중당이 창당합니다. 민중당의 대표 이호재, 사무총장 이재호, 노동위원장 근데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하려는 거냐면 이게 결성이 됐는데 1991년도 5월에 강영대 열사를 시작을 해서 그 한 달 전에 13분이 돌아가십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1991년 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는 그 단체 상영 같은 거 안 했죠, 당에서. 한번 꼭 하셨으면 좋겠고, 안 되면 아직도 지금 전국 돌면서 단체 상영하고 있으니까 성북 같은 경우도 아리랑 시내센터 이런 데서 좀 지역 단체 관람 뭐 상영회 같은 것도 추진해 볼 만한데요. 이때 열사 국면이 있었고,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저기 뒤에는 저기 이배 방문하고 맨날 그 눈만 뜨면은 저기 화요병에 불을 붙여갖고 들고 나가던 한 달 동안 싸웠어. 한 달 동안 눈 뜨면 대마로 나가고 화요병 던지고 들어와서 술 한잔 먹고 자고 눈 뜨면 또 나가갖고 화요병 던지고 맨날 그랬던 그런 한 달의 시절이 있어. 왜냐면 계속 죽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강릉대 열사부터 김기정 열사까지가 5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돌아가셨어. 그런데 결국에는 그 성과를 그렇게 추진했으면 92년도 총선이라든 92년도 대선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 걸로 가져오지 못한 한계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91년 5월 강릉대 열사 투쟁 이후에 7월에 한국사회주의 노동당 창당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데 인민노련 대장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대환 노회찬 노동계급 저 같은 사람이 속해 있습니다. 지금은 저기 산업대에서 교수하시는 이진경 교수가 대장입니다. 삼민동맹, 울산하고 부천 중심으로 있던 노동운동구 이 세 개가 꽤 큰 좌파 노동운동 서클이었는데 이 세 개가 통합을 해서 요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지하당 창당준비위원회예요. 지하당을 만들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12월에 노동자정당 거기를 추진했던데 이 창준이가 이렇게 바뀝니다. 노정주로. 이거 공개화돼요. 오픈돼요. 이때 당시에 신노선이라고 해요. 더 이상 우리 비공개로 해서는 안 된다. 민중의 공간이 열렸으니 합법적으로 합법운동을 하자. 합법정당 운동을 하자라고 했던 신노선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뜨고요. 그게 이제 이때 있던 민중당하고 요 92년 2월에 얘가 이제 통합을 하고 합치고요. 합쳐갖고 통합민중당은 결성하지만 실제 전국적으로 1.5%밖에 득표를 못해갖고 당이 해산납니다. 근데 이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1인 2표제가 아니에요. 1인 1표제고 소선거구제고 전국에 이름 몇십 개 되는 선거구에 후보를 다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십 명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낸 공간들이 많으니까 여기 다 평균 나눠보면 1.5% 정도. 근데 출마한 사람들이 10%가 평균은 10%가 넘어요. 그때 당선으로 우리가 막 예상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제일 당선권에 근접했다고 하는 분들이 저기 정선, 영월 쪽에 탄광 쪽 노동자들이 실제 나가는데 물론 이제 3등으로 이렇게 다들 좀 주저앉았지만 어쨌든 뭐 20몇 %씩 다 그때 당시에 당선되고 투표하고 이런.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망하고 진보정당 추진이라는 걸로 이제 살아남습니다. 이거 대표 누구? 노회찬. 네. 이때부터 이제 암울한 시절로 이제 다시 돌아간 거죠. 당을 만들었다 또 깨져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또 뭔 일이냐면 87년 대선을 앞두고 90년 대선을 앞두고 이번이 정권 교체의 기회다. 누가 나왔습니까?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YS는 신한국당 이제 그전에 민자당으로 이제 노태우랑 김종필이 3당 합당하고 신한국당 나오고 DJ가 나오고 그리고 또 백 할아버지가 나갔는데 이때는 우리한테 사퇴하라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왜 그랬냐? DJ를 밀어야 비판적으로 지지를 해야 YS를 꺾을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이때 똑같은 논리였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어렵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대선 학생 선거운동 공부에 일을 했는데 맨날 아침에 눈 뜨면 한 거는 구루마를 끌고 리어커를 끌고 저기 뭔 시장에 우리 저기 경동시장에 가서 귤을 잔뜩 떼갖고 온다. 그 다음에 봉투에다가 귤을 갖다 몇 개 담고 거기다 유인물을 넣어갖고 도서관 앞에서 판다. 저녁이 되면 백 선생 책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에도 또 책을 판다. 선거 자금 모으려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도 소위 얘기한 비판적 지지라는 것 때문에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전국연합이 DJ를 비판적 지지하는 걸로 결정하면서 이 뺏기한 선거는
여기는 여기 이제 진정추, 사추, 민중의 정론의 4개 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이들이 그랬어요. 표는 많이 안 나와도 끝나고 진보정당을 만들겠습니다가 공약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공약을 못 지고 또 분열되게 되죠. 안타까운 현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중의당부터 제가 80년대 민중의당부터 시작해서 92년도까지 민중당을 거쳐 92년 대선까지 했고요. 민중당 창당대회 저의 첫 번째 당이었어요. 제가 여기 입당했었어요. 착한 학생인데 선배의 본조 이런 데 하면 들지 않는 기분이 첫 번째 정당 저에. 그리고 이때 92년도 백선생. 그러니까 이때는 선거운동이 데모처럼 했어요. 데모처럼. 이때는 바깥에서 막 유세 막 하니까 우 몰려가서 데모하듯이 유세하고 막. 깃발 들고 막 요새 이러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때 막 이러고 다녔어요. 고발하면 고발하. 그리고 뭐 어떻게 선거운동이냐면 막 이렇게 갖고 이런 인간을 욕하는 걸 갖고 유물로 만들어요. 근데 선거법에 따르면 집으로 이렇게 홍보물이 다 배송되잖아요. 도저히 없으니까 집으로 배송되는 건 못해. 대도시 중심으로만 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런 이상한 유물들을 갖고 밤에 받아가지고 저기 산꼭대기부터 기어 내려오면서 온 집안에다 막 던지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경찰이나 방범대원, 그때 방범대원이 그때 걸리면 냅다 뜁니다. 그러다 또 걸리면 언놈이 저기 성북경찰서에 끌려가면 냅다 또 애들 모아갖고 성북경찰서 데모하러 갑니다. 풀어내라고. 앞에서 몸싸움하고 막. 그게 거의 선거운동이었어 그때. 그리고 뭐 이 플랜카드를 걸어야 되는데 그때는 플랜카드를 큰 거리 도로에 가로질러서 걸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뭐 대학교 뭐 3학년짜리가 먼저 플랜카드 걸어봤겠어요. 근데 그 저기 학교 옆에다 꼈고 사다리 구역 가고 저쪽하고 이쪽에 하나씩 끈 달고 막 이렇게 갖고 그 묶고 다니고 막 그랬었던 이런 선거운동이 있었다. 근데 이때부터 계속 꿈은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을 좀 만들어 보자. 이게 사실은 꿈이었다. 진보 독자적인 진보 정당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었다. 네. 여기부터는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92년도까지가 끝나고요. 새롭게 이제 뭔가 등장하는 계기가 옵니다. 이게 뭐냐면 1995년도에 요즘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조직은 상당히 한국사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저희가 대략 그 훑어봤지만 한국전쟁 이후에 사실은 85년 구로동맹 파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노동자들의 쟁의가 실질적으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90년대 전노협이라는 게 탄생하고 그리고 나서 그 노동자들이 모여서 사실은 1995년대 민주노총이 창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9697 총파업이 시작됩니다. 9697 총파업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때 뭐가 있었냐면 김영삼 정부 말기 때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통과.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 그때 텔레비에서 막 야당 의원들 몇 명이 막으려고 하는데 다 그냥 젖어버리고 그냥 꽝 쳐버려갖고 통과되고 바로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사실은 현재 있는 정의당의 역사적 맥은 우리가 1918년도 한인사회당부터 이제 쭉 그 한국사회 진보정당 역사를 다 지금 훑어오고 있지만 정의당의 실질적 뿌리는 여기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민주노총이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총파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97년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9월 7일날 국민승리 22당을 창립하죠. 1997년 12월 대선에서 진보 공동선대본을 국민승리 21의 이름으로 하고 이때 민주노총, 전국연합, 진보정치연합, 노회찬 주호인 대표된 진보정치연합, 그다음에 정치연대 당 이때 대표는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하고 오세철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였죠. 이런 양반들이 사실은 일로 다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97년도 때도 YS가 90년도 한번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이회창이 나오니까 이쪽에 이회창이 나오니까 DJ로 무조건 돼야 된다고 해서 엄청난 또 사퇴 압박에 매우 시달립니다. 또 언제 그만두냐 이렇게 해서 어렵게 겨우 1.2% 30만 표 끝나요. 근데 이제 그 추대대회 사진입니다. 고정길 대표 추대대회 대통령 추대대회 사진이고요. 그런데 이때 했던 분들 중에 또 다 절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이때 그 대변인 했던 분이 민주당 국회의원 때 유기용 씨 이런 양반들이 그때는 다 국민등록실에 같이 있었어요. 다 넘어가죠 이제. 쭉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꾸준히 끝까지 남아 있는 거지만 넘어가는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있죠. 근데 이 국민승리 20일이 저는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끝나고 나서 다른 거는 다 해산을 해버렸어요. 깨지면 해산하고 그냥 그것도 몇 년 가만히 있다가 했는데 이거는 바로 그 다음에 대선이 12월에 끝나고 2월 달에 국민승리 20일 대의원대를 통해서 진보정당 준비를 한 정치적으로 전환한다. 를 결정해. 즉 다시 말해 흩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성북구에 있었습니다. 성북구 삼성교 로타리. 낡은 건물 2층에 상근자 16명. 월급 10만 원. 그 희생이 있어서. 뭐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걸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진보정당을 만들게 된 가장 큰 힘이 되는 걸 이때 실현합니다. 뭘까요? 당비를 CMS로 낼 수 있는 걸 갖다 만들어요. 최초. 지금 여러분들 뭐 효성이니 뭐니 이런 회사에서 보면 이렇게 단체 같은 거 CMS 같은 거 갖고 회비 걷고 이런 거 하잖아요. 지담도 후원해주시는 CMS 제가 걷는데 이 시스템을 정당에 최초로 도입해서 만들어가지고 한 게 이때 만듭니다. 이때. 그래서 돈이 조금씩 당원 가입하면 10,000원씩 내게 해서 그걸 모이기 시작한 거죠. 누가 이 시스템 만드는 줄 알아요? 당신 페이스북 친구 김영수 씨. 오. 그때 좋은 시스템 다니면서. 오. 김영수 씨. 네. 영근호죠. 예. 위원장님. 그리고 민주노총도 98년 5월에 우리 흩어지지 않겠다. 국민승리 21을 확대 개편해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힘이 됐던 거죠. 차 빼달래요? 내가 그 저기 주인일 텐데 내가 강의하느라고 사장님이 강의하느라고 사장 강의. 그래서 어쨌든 이 97년 대선을 경과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국민승리 20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당을 할 때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을 건설할 수 있었죠. 제가 오늘 카톡방에 뭔 글 하나 올렸습니다. 그 글이 요때 쓴 겁니다. 요때 28살 때 제가 심심하신 분을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때 제가 이거 관련돼서 그리고 이후에 진보정당 건설 관련돼서 제가 글을 하나 쓴 논문이 있어서 옛날 생각나서 읽어보시라고 해요. 네. 썩 재밌진 않습니다. 네. 풋풋한 청년의 패기가 느껴질 정도. 그리고 민주노동당 창당을 합니다. 많이 묻은 사람이 여기 있죠. 오, 날씬하다. 많이 묻은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왜 이게 역사적 사진이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최초의 민주노동당의 지구당 창당대회입니다. 제 1호입니다. 1호. 그래갖고 이게 텔레비에 많이 나갔어요. 재밌는 얘기를 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저희 장인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이 공무원이시거든요. 일요일날 이렇게 하고 저녁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딱 뉴스를 틀었는데 어디서 많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고 막 꽃을 들고 요 장면이 계속 텔레비에서 나갔어요. 민주노동당 오늘 뭐 성북갑 강북을 창당을 통해 이제 지구당 그 창당의 박차를 가해.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꽃을 들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 장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갖고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죠.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사위는 뭐 하는 놈이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제 장인한테 전화를 겁니다.
투자가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10년 투자하면 제가 또 압니까 뭔 자리가 있지 막 이러면서 장인을 설득했는데 투자를 20년인데도 뭐 되질 않았어요. 여기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박용진. 요새 이제 한참 스타일 박용진. 당시에 제가 성북갑위원장 박용진이 당국을 위원장으로 최초 참당하고 여기가 나중에 국회의원을 지내신 당시 사무총장, 당 사무총장 천영세 전 국회의원, 권영길 대표님. 여기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나중에 하신 이수호 당시 민주노총 사무총장입니다. 이렇게 이게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제 창단을 합니다. 1월 30일. 이분이 누군지 흐릿한 사진인데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양경규 위원장님. 그렇죠. 양경규 당시의 부대표 젊은 나이 막 40 막 넘는 41인가 2인가 이랬을 거예요. 여기 흐릿한 사람 이게 노회찬 부대표 당시에 권영길 대표 여기 박승보 부대표 정교조 해직교사 출신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천영의 사무총장 이게 이제 창당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선출한 당 지도부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총선을 합니다. 총선을 하는데 원내 진출에 실패를 해요. 평균 출마자가 13.1%. 근데 전체적으로는 3%가 안 돼가지고 당 해산을 또 당하는데 해산 당한 다음 날 대의원들 내려도 재창당을 해버립니다. 민주노총에 똑같은 일이고 당시에 그 불법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과거의 진보정당 우리가 지금 좀 훑어봤잖아요. 깨지면은 또 다시 만드는데 몇 년씩 걸려. 그러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 깨지면 이건 정말 끝이다. 그래서 해산당한 다음에 바로 대의원들하고 재창당 대회를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때 해산당하는 걸 잘 몰라요. 왜냐면 계속 우리 민주노동당이라고 썼으니까. 근데 어쨌든 당시에 이렇게 하고요. 이때 아까도 울산북구하고 창원의 사태. 울산북구는 무조건 우리가 이기다. 현대자동차가 있는 데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지금 결정적인 거는 당 내부가 분열합니다. 어떻게 분열하냐? 자주파와 평등파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울산의 다수파는 자주파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패권을 위해서 선거 제도, 투표하는 것까지도 제도를 갖다가 악용을 해가지고 울산 북구에 있는 당원들이 후보를 뽑는 게 당연한데 거기서 뽑으면은 자기네 후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울산 전역의 당원들이 같이 투표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사실 문제가 민주노동당의 나중에 분당 분열의 문제가 이제 이때부터 생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책임자들 갖다 저 같은 사람이 막 목소리 의장 뭐하고 막 판 없고 막 이래가지고 당규위원회 제소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징계를 하긴 합니다만 이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다. 근데 민주노동당 강령 정신을 때리고 저는 이게 아직도 이만한 강령을 본 적이 없어요. 현재 진보신당 강령 읽어보신 분, 정의당 강령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현재 정의당 강령은 큰 별 내용이 없습니다만 이 민주노동당 강령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발췌해서 자본주의 질곡과 그러니까 한국 사회 보수를 갖다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경제 체제의 문제하고 민족 분단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가 두 가지를 갖고 대립과 반목을 종식시키잖아. 자본주의 질곡을 극복하고 그리고 민족 분단부터 대립과 반목을 종식시키겠다는 큰 틀의 목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국가 사회주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한다. 국가 사회주의라는 뭘까요? 우리가 러시아 혁명 이후에 배웠던 소위 스탈린주의입니다. 국가가 일당 독재를 해갖고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실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한 사회주의, 일당 독재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의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과거의 정당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저희가 우리 그 유럽이라든가 제3세계 진보정당 운동을 할 때 거기 보면 항상 그 얘기 있죠. 코미테른의 지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 정당의 강령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민주주의 한계. 우리가 사회민주주의 한계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요? 독일 3인당 때 배웠죠. 독일 3인당의 그 사회주의 의원들이 뭘 합니까? 전쟁에 찬성하죠. 전쟁 예산 찬성하죠. 당시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3인당 그 좌파들이 걸프전이라든가 이런 전쟁 예산을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했던 사람으로서는 소위 전쟁이라는 것에 참전한다는 것 자체를 찬성하는 이 정당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제대로 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라고 이 글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나옵니다.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의 개선 발전을 통해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이라는 거. 즉 저희가 이거 첫 시간부터 해갖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과거에는 공산주의라고도 했고 사회민주주의라고는 똑같은 얘기를 썼고 사회주의라는 얘기도 썼다.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강조드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정치는 결국에 뭐냐 자본주의를 폐해를 극복하고 두 번째는 노동자, 농민, 민중들이 어쨌든 정치의 주체로서는 세상을 갖다 만들자라고 했던 기본적인 지향, 이 지향을 이상과 원칙이란 말로 표현을 했고 이걸 개선 발전한다라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 문구가 문제가 심각하게 된대. 당내에서 자주파하고 평등파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자주파들은 이 문구를 빼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어떤 논쟁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또 이제 하나 굉장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남한 자본주의 천민성. 그러니까 한국 자본주의가 굉장히 천민적이잖아요. 그래서 재벌 중심의 완전히. 근데 그 말고 북한 사회주의 경직성은 두 가지 다 극복해야 된다. 이 문제 때문에 소위 북을 추종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이 당내 자주파라는 그룹으로 있었던 분들이 이 강령을 갖다 동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 바꾸자. 이게 계속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단순히 뭐 물론 이제 정파적 알력 때문에 당 분당되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보면 한국 사회 변혁이나 변화의 노선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여기서 이제 드러나 있었던 거예요. 이 강령이. 그래서 이 당을 처음에 만들 때는 평등파 다수파였습니다. 나중에 소위 이제 9월 태제라는 것 갖다 갖고 먼 산의 약속이지? 군자산의 약속이지? 군자산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이 당을 먹자! 라고 하면 엄청나게 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수파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강명경 씨는 사실 한국 진보운동에서 상당히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02년도 지방선거 때 최초로 도입된 정당 투표. 이 정당 1인 2표제를요. 권영길 대표가 단식하고 헌법소원과에 내서 이걸 갖다가 위헌 판결을 받아버립니다. 1인 1표를. 그리고 이 1인 2표가 최초로 도입되는 선거가 2002년 지방선거 때 정당 투표가 8%가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민련을 꺾고 제3당으로 쟤네들 뭐야 하는 순간에 우리가 쑥 나타난 거지. 이때 또 우리가 이제 박수쳤던 게 있죠. 정당 교부금을 이제 받기 시작한 정당입니다. 국가가 돈을 주네 정당을 하는데. 그래서 당시에 상근자들이 월 60만 원을 받았어요. 월 60만 원. 그러면 그때 최저임금의 절반을 받았어요. 당시 최저임금 계산으로 한 절반 정도를 받았는데 최저임금에 가까이 조금씩 돈을 올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국가가 돈을 주니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나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도 잘 아는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으셨으니까라는 말로 8% 이상 막 지지율이 가다가 나중에 3.9%로 그쳤던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한 번만 밀면 다음은 민노당이 해라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죠? 마지막에는 노무현을 지지했던 정몽준이 사퇴 처리하면서 그날 밤 사이 저희들 계산으로 60만 표가 이제 날 도망가 버립니다. 이러다 노무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쭉 하룻밤 사이 이제 표가 더 많아지죠. 그래도 불구하고 사실 100만 표 가까이 얻었다는 거는 조봉암 선생 이후에 한국 진보정당 운동이 정말 최초의 성과였다. 잘 나갔던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2002년도까지 불과 3년 동안 이 정도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성과가 있습니다. 잘생겼죠? 오. 이때 제가 출마했었던 2004년도에. 이때 당시에 부자에게 세금은 서민에게 복지라는 슬로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노회찬 당시 사무총장이 TV 틀어 나와 낡은 정치 삼겹살 전도 가는데 판을 갈아엎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몇 가지 사진 보면 저는 이게 참 기억이 나요.
전노역을 만들었던 담병호라고 하는 소위 금속노동자의 대표, 소위 얘기하는 생산직 노동자의 대표였죠. 언론 노동자, 즉 사무직 노동자 대표 권영미, 이 두 사람이 투쟁하는 걸 국회를 점령하자라고 하는 이게 2004년도 민주노동 원내 주축 기필코 이룹시다라고 하는 포스터. 그만큼 절박했어요. 이 사진은 역사적 사진인데 한번 보시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러냐면 이때 당시에 1인 1표이기 때문에 정당 투표를 올리려면 후보가 많이 출마해야 돼요. 그래서 당도 많이 알리고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우리 표현으로 이때 총알바지였어요. 총알바지. 우리 목표가 제가 이때 서울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장을 하면서 서울시당 사무처장을 했는데 당시 이제 제가 서울 선대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제가 이제 목표로 했었던 게 서울 25개 구에 모두 출마. 구에 뭐 그런 가불도 있고 하지만 최소 하나는 다 출마하자. 그래야 정당 득표를 우리가 올릴 수 있다 이거였어요. 서초구 말고는 다 출마했습니다. 당시 24개 구에 출마를 다 시켰죠. 그래서 장렬하게 총알바지로 가자. 우리는 표하고 별로 안 나와도 어쨌든 정당 득표를 이렇게 올리자. 근데 제가 여론조사 해봤는데 표가 막 나오는 거야. 뭐 바람이 불었어. 잘생겼다고 난리가 난 거죠. 진짜로. 제가 마지막 여론조사 한 5% 나왔어요. 근데 한 3일 남겨두고 우리 이제 유시민 선생님께서, 제가 유시민 선생님께 좋아하잖아요. 사표는 유시민 선생님께 말씀하시죠. 후보는 3번 찍고 3번 열린우리당의 당시. 후보는 3번 찍고 정당은 12번 민주노동당에 투표해주라. 이게 312라고 해갖고 얘기를 딱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근데 이제 나는 안 찍어주겠다고 하는데도 웃으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당이라도 한 표 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다녔던 거죠 당시에. 그냥 7% 깨끗하겠어 7% 깨끗. 잘생겼는데. 근데 이때 총선을 준비할 때 썼었던 이 노회찬 선배의 책이 있죠. 힘내라 진달래로 나중에 전틀문학상 수상합니다. 총선의 총괄 지휘자였던 당시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서 원래 이거는 힘내라 진달래는 이 안에 있는 소제목 중에 하나였고요. 원래는 그 노회찬의 난중일기였습니다. 그 원내 진출까지의 총선을 총괄 지휘했던 노회찬의 선대본 일기였어요. 당시에 매일매일 당 홈페이지에 게시하던. 그러니까 저도 한 두 차례 등장합니다. 주로 이때는 뭐냐 선거운동하다 말고 후보들 모아다 청와대 가서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김준수 처장의 싸움주의는 탁월하다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때 2004년도 역사적 원내 진출의 기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진은 이게 이제 언론사에서 이렇게 하면 찍자라고 이렇게 찍는데 몇십 년 만에 최초로 국회의원이 생긴 거잖아요, 진보정당에. 그래서 당시에 당사가 여의도 국회 건너편에 조그만한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쭉 걸어와서 국회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이게 그 본관 올라갈 직전이거든요. 원래 이리로 걸어 안 올라갑니다, 사실은. 그걸 좀 찍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찍었던 거죠. 제일 왼쪽 분이 누구시죠? 최순영 의원님이라고 옛날 그 박정희 정권 때 YH 무역 사건, 그러니까 그 신민당 당사 점거 사건을 그 김경숙 씨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노조위원장 출신이시죠. 노회찬, 안병호, 권영길, 천영세, 신상철 한 두어 분 빠졌어요. 강기가 편애자, 조성주 세 분이 빠졌네요. 이분들 좀 늦게 와서 빠진 거예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역사적 사진이고, 그래서 요 계단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자회견을 하죠. 기자회견을 하는데 원내 입성 이제 등원하는 날이니까 이때 이제 그 담병호 의원님이 눈물을 막 쏟으십니다. 노동자 출신을 단 한 명이라도 있기를 평생을 바랬는데 이게 10명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갖고 입성하는 게 너무 평생을 줄 수 없는 아주 감개무량하다고 말씀하시죠. 역사적인 좋았습니다. 저도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잘하면 나도 하자.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죠. 커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민주노동당이 2004년도 이후에 이게 사실은 원래 제가 그 전에 좀
요때 좀 얘기를 드렸는데 민주노총당이 이게 힘이 있었던 거는 계급 대중조직의 조직 지지, 그 민주노총과 전농, 그다음에 뭐 이런 등등 이제 지지를 했다는 거. 이거는 조직적 지지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지난번 조선공산당 배울 때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을 당시 전평과 전농이 공식적 지지를 하는 것 이후에 최초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민중운동 정파 대연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아는 평등파 자주파로 표현됐던 뭐 PD 출신, NL 출신 등이 다 들어와 있었던 거죠. 당을 만들 때까지는 그래 하면서 있었고 힘의 균형이 있었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가 막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이제 사실 그때 또 이제 당 내부 자체가 균열되기 시작합니다. 이 종파주의 싸움 때문에 균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정부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파벌이라는 책. 그러니까 민주노총 성장의 장벽이 있었던 거죠. 조직노동이 민주노총이 이제 이후에 성장을 했는데 계속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규정노조, 그다음에 규정노조,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저기 뭐야, 정규직 그 대공장 중심 노조라고 했고 그 비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당시 이제 막 시작됐던 IF의 그 만들었던 비정규직을 실제 이때 당시에도 민주노총이 현재는 비정규직상 민주노총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만 당시에 그때 막 껴안고 있지 못한 상황. 왜냐면 우리도 사실 처음 해보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 운동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노동이라고 표현되는 민주노총이 고립되기 시작했고 낡은 정파구제 이념 모습이 있었어요. 이 양반들이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이제. 지들이 다 한 방에 다 휩쓸고 다 먹어버리고 막.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최고위원을 7명 뽑는데 1인한테 7표를 줘버려 7표를. 그럼 51%가 7명을 다 먹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중앙위원회 이런 데서 막 그런 안이 올라오고 저 같은 경우는 반대합니다 하고 막 했는데 막 표를 막 밀어붙이고 막 이러면서 막 난 도저히 이 당에 못 있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그런 어떤 문제를 존재했어요. 이념 노선은 가장 핵심은 무너지기 시작한 핵심은 북핵 문제 때문에 중앙위에서 엄청난 싸움 서로 막 상욕까지 하고 연패 집어던지고 막 싸움까지 하는 게 있죠. 뭔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진보주의자는 핵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보는 기본적으로 평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탈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북의 핵을 업종 섭씨 개발하니까 인정하자라는 사람들의 내용 논리가 있었던 거죠. 얼마나 북이 힘들면 미국이 얼마나 북을 못 살게 해보면 북이 핵을 개발했겠냐. 그는 자위적 핵이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된다는 게 논리였고 민주노동당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내야 된다는 안건이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부결시켜버립니다. 이제 이건 그 진보적으로 자기 생명을 잃었다라고 뭐 난리가 났죠.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승자 독식 선거구제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정당명분에 도입되지 연동형으로 도입되지 않은 사실은 우리가 더 클 수 있는 한계가 이제 존재했어요. 이런 장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여기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 여성위원회 있죠. 왼쪽에 저기 안영신 여기가 안영신 당 여기가 저 성북승협에 있었던 유경순 네. 씨 여기 성북승협 이사장으로 이제 남미 딱 그 뒤에 주동 김준수 이렇게 하고 얼굴들이 낯이 이거. 이게 이제 마지막 깨지던 그 심상정 비대위가 깨지던 마지막 대의원대 그날 저기 한쪽에서는 종북주의자의 동보는 진보정당이다 근조민주공당 이렇게 세게 이제 당을 이렇게 들 수는 없다 이렇게 싸움을 했었던 거고요. 한쪽에서는 이제 한국사 유일한 자주평화 통일정당 민주노동당은 더 친북해야 합니다. 친북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논제. 친북해야 된다는 거라고. 이전 사건이 있었어요. 민주노동당의 중앙당에 있었던 최모 씨라는 그 정책기획실장이 북에 간첩 1심의 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었죠. 북에다 넘겨줬다는 USB를 보니까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이나 주요 지부당 위원장 활동가들의 성향을 다 분석해서 북에다 보고를 했어요. 당의 당직자가. 난리가 난 거죠. 김준수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잠시만요. 들어가죠. 그렇게 써요. 전화하지 마시오. 점점.
저쪽인가?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당원은 손일곤 당원이 이제 중앙이었는데 손일곤 당원은 정말 이렇게 미안한데 그 친구는 이제 KT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손일곤 딱 있고 옆에 딱 김준수 친구.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사실 당내에 그런 성향들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북에까지 보고 USB 당원 보고를 한 사건이 벌어져. 근데 저기에는 그 1심의 연루자들 갖다가 징계해야 된다는 안이 심상정 비대위의 안이었는데 이걸 부결시켜버리는 거죠. 부결시킨 이유는 그 다섯 파트 그래서 당이 깨집니다. 그날 심상정 그 비대위원장이 부결되는 순간 딱 자리를 박차고 그냥 퇴장해버리고 노회찬 같이 퇴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당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전에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했는데 사실은 이분이 나오시면 안 되는 상황. 이 은퇴를 해주시고 그러면 노아심의 차세대 주자가 아름다운 경선에서 결정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은 사실은 좀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이분을 나오라고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이런 경선이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수파가 대선 후보부터 모든 걸 다 먹겠다는 이런 혼란 상황이죠. 저는 그 당을 깨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저는 지금도 굉장히 사실은 이 때문에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손도 털딱하는데 저는 인생에 제 30대 인생이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잃어버린 9년간 사실은 혼란 속에 빠진. 이 두 분은 나와서 이제 진보신당을 만들죠. 요 뒤에 어딘가에 저 있습니다. 하고 진보신당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진보신당도 힘들게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이 두 분이 탈당을 하여서 저는 탈당을 안 따라갔습니다. 이 양반이 나한테 제 페이스북에도 돌아가신다고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제 손을 꼭 잡고 아우야 같이 가자 했는데 제가 그냥 저 안 가겠습니다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마음이 되게 아픈데 이 두 분이 결국에는 현실경제 살아나고 된다고 하니까 진보정당을 탈당을 하시고 욜로 가시고 유시민, 심상정, 이정희 하지만 이 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한 아까 있었던 그분들의 다 먹으려는 이석기라는 사람은 사실은 언더에 있던 언더 대장이에요. 비공개 대장은 이분을 국회의원에 진출시켜야 되겠다고 무리수를 던진 거지. 그러면서 투표 부정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당이 깨지죠. 통진당이 깨지고 나중에 통진당은 저는 통진당 해산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런 성격을 지닌 사람들도 당을 만들어다가 국가 권력에 해산시키고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그러면 뭐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통진당도 깨지고 여기도 노회찬 신당정이 나가면서 물론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으나 이제 뭐 쪼그라드는 거죠. 많이 마음이 아팠던 힘들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보정의당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렵게 이어오다가 2015년도에 이제 사자가 통합을 합니다. 이제 노동당에서 나온 사람, 저는 이쪽 그룹에서 진보결집, 기존의 정의당, 심상정, 노동, 정치연 그다음에 여기는 뭐였지 정치연대? 노동정치연 노동정치연대 그리고 교수들 뭐 김세균 이렇게 했고가 2015년 10월에 사자통합을 하면서 통합정의당 다시 이제 통합이라는 건 뭐 이제 빼지면서 정의당으로 창당을 다시 하고요. 그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쨌든 6명을 당선시켜서 지금 이제 노회찬 선배가 돌아가시면 한 5분으로 줄었지만 어쨌든 당시에 이제 개표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우리 성북 지역도 박창환 선배가 출마를 해서 힘든 싸움을 했고요. 박창환 선배 사실은 총알까지 한 거죠. 정당 투표 올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그게 만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 총알바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선 때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정말로 의미 있는 완주를 하죠. 생각보다 표는 저희는 뭐 8, 9%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6% 정도 나왔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지층에 대한 사회적 소수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특히 과거에 진보정당이 접근하지 못했던 청년 학생들이라든가 청년층의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정당으로 사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 이거는 작년 올 지자체장. 아닙니다. 2018년 7월 여론조사. 노회찬 돌아가시 직전. 어쨌든 정권이 교체되고 정의당이 확실한 제3당으로서 이걸 다 치고 있는. 노회찬 선배 돌아가신 날 15, 16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죠. 물론 지금 한 8%, 9% 정도 다시 내려갔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정의당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합법적인 의회 공간에서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진보 정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정의당 말고도 녹색당도 있고 노동당도 있고 사회변형 노동자당이라고 하는 비합법 비제도 정당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원내에서 진보의 목소리,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의당은 지금 뭐 조금씩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좀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촛불의 기반, 촛불 정당이면서 이 촛불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대중운동의 기반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투쟁, 대중들이 싸우는 곳에 함께하는 촛불 정당의 의미가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멈춰 있지 않는 그 이유를 준비하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조금만 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과거 전통적인 진보 정당의 지지층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 벗어난다는 건 거기에서 벗어나 다른 데로 옮기자는 게 아니라 이건 기반으로 하되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겠죠. 조직 노동자들 그리고 40, 50대 이 40, 50대는 뭡니까? 과거에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받았었던 그 세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지층을 발굴하고 조직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결국에는 저는 소수자들, 노동으로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성, 청년 뭐 이런 거라고 그들에게 매력적인 정당, 매력적인 정책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매력적인 정치인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21세기 한국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이념 노선을 좀 정립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총 7개의 강의를 갖다 제가 하면서 다양한 외국 사례도 들었지만 마지막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지금도 막수주의자고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과거의 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20세기형 진보가 아니라 21세기형 새로운 진보로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한 당의 이념, 노선, 실천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다시 우리가 또 간직하고 키워야 되겠죠. 제가 이번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뭘까요? 우리 지역이 뭐 해야 된다라고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강원도 분해 만들어야 된다. 지역과 부문의 분해를 만듭시다. 왜? 외국의 진보정당의 성공 사례를 보면 실제 그런 세포라고 표현됐던 아니 누클레어라고 표현됐던 중핵이라고 표현됐던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당이 중심이 돼서 지역에서 전선 연대를 갖다 구성해야 됩니다. 단순히 뭐 우리가 그 연대라고 하는 게 동구 그 문제에 있어서 연대 투쟁을 가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한테 모아내야죠. 우리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그걸 모아내지 않으면 싸울 때 열심히 몸 바쳐 싸우다 나중에 보면 표는 또 다른 데 찍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평등하게 굳건하게 지역 연대 활동을 우리 중심으로 강화해야 돼. 이런 말씀.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저 정치인도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새롭게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발굴해야 된다. 우리 지금 그 과정이 있지만 아직 뭐 완성된 태는 아니지만 좀 그렇게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고요. 연동형 비례대표 같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위원회 동지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의회 내 우리가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권력을 잡으면 세상이 바뀌나요? ING 정권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기반이 없으면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걸 우리는 사실 눈으로 봤습니다.
저희 공부를 같이 해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 저는 원내 활동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당이니까 선거를 치러야 되는 정당이니까 원내 활동 중요하죠. 그럼 첫 번째 원내 활동에 지금보다는 어쨌든 제대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의원수가 필요합니다. 의원수 필요하죠. 근데 지금 선거제도는 아무리 열심히 하다고 해도 우리 의원수 더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자라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 당리당략이라고 하지만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 진보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이 공간은 개혁이 되는 공간이거든요.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으면 이 공간에서는 아무것도 사실은 바랄 게 없다. 우리가 적폐청산을 이렇게 이야기해 왔지만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정하게 자기 딜을 가면서 자기네는 권력을 유지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촛불의 영혼이었던 적폐청산은 불가능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이 공간에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것들을 갖다 견제하고 막아낼 수 있다. 결국에 가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민전선도 얘기했지만 이 공간에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중도 우파 세력하고도 연합전선을 할 때라도 우리 주도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원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이 저희가 칠레 예를 갖다 계속 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래로부터 민중 권력의 어떤 이 투쟁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사실 권력과 의회에 있는 좌파들이 못 따먹은 거잖아요. 그 힘을 실어갖고 실제 개혁은 못 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로부터 민중 권력의 중심들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현재 정의당은 이 원내 의원들 중심의 정의당이거든요. 사실 계속 의원들만 우리 쳐다보잖아요. 이 힘을 우리가 지역위원회 과정에서 지역위원회에서 키워야 원내가 원외가 서로 견제하고 힘을 보태고 하는 관계로 사실은 당의 노선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걸 위해서라도 원내 교두보 형성 중요하고 한 축으로 새로운 지역운동이나 부문운동의 전형을 갖다 우리가 사실은 만들어야 된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 싶어서 이 강의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 과제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도 고민해보고 준비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가장 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리가 없었으면 기억해야 될 사람들 두 번째인데요. 뭐 아실 겁니다. 노회찬 동대는 아실 거고 옛날에 이런 팀이 있었어요. (2004년도) 총선을 준비할 때 기획팀이었습니다. 노회찬 선배가 총대장을 맡았었고요. 기획을 지금 정의당 사무총장은 신장식, 저 기획하고 선거기획을 맡았었고, 정책의 이재영, 조직의 오재영, 홍보의 조승범, 사무의 박건호, 이렇게가 핵심 기획팀이었습니다. 이 중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세상을 이 과정에 떠났습니다. 같이 일했었던 분들이고요.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분들이었는데 노회찬 선배 그리고 진보정당 정책을 실제 총괄해왔었던 이재영 선배. 제가 아까 과거에 그 진정추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조직의 유일한 상근자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었어요. 구로동에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진보정당 만들겠다고 대표 유일한 상근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진보정당의 영원한 조직시장 오재영
저랑 개인적으로 학생운동을 같이 했었던 선배입니다. 같은 조직에 했습니다.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는 분인데 이 과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민주노가 홍보실장 했던 조승준 선배. 제가 2002년도에 이문옥 선생님이라는 분이 서울시장을 나간 적이 있어요. 기억 잘 못하겠지만 그때 이 양반을 여기로 제가 끌어당겼죠. 원래 학생운동 때 이분은 한성대 나왔거든요. 알던 분이었는데 이분 다른 인쇄 기획이가 하고 있는데 제가 도와달라고, 우리가 돈이 없는데 인쇄물을 내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땡겨와서 일을 시키고 그 김에 민주노당에 눌러앉기 시작해서 또 돌아가셨어요. 아까 여기 그래서 혹자는 뭐 오정 선배가 돌아가셨을 때 시사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삶을 진보정당을 위해서 삶을 갈아 마셨다. 근데 진짜 삶을 갈아 마셨던 제 동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지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의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있는 과정이 결국에는 물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이 돌아가지만 그 사이에도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지고 또 수많은 분들이 이 공간에서 아픔을 가지고 지금 병상에 있는 분도 있고요. 이 당시 사무구청장에 있었던 분은 불과 50 나보다 3, 4살, 4살이니까 50, 45밖에 안 됐는데 지금 치매를 하고 있어요. 황희민 전 사무구청장.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있어서 이 사람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정의당 활동을 정말 했으면 좋겠다. 한국사회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앞서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수많은 분들이 사형당하고 했지만 또 지금 현재 정의당 내에서도 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7번의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